어,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로버스트니스 쪽으로 한번 계속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로버스트니스 관련된 거를 논문을 조사하다가 이제 이 제목에 확 끌려서 이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은 나스라던가 오토ML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거나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로브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지만 일단은 이 논문의 전체적인 포커스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기보다는 그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쪽이 좀 더 이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사실은 타겟 목적이 다르고요. 이제 나스를 사용해서 로버스트니스를 구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좀 노이즈가 들어있는 케이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라벨링이 뭐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논문의 포커스는 어드, 어드베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이 어택 공격 방식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서 나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 목차는 논문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오브젝트는 일단 본질적인 영향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달라졌을 때 어떤 그 적대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강건한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겁니다. 즉 학습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가 어떤 로버스트를 보장하는 아키텍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면은 아키텍처 패턴이 그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가 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예산이라는 건 아마 뭐 파라미터 사이즈나 뭐 컴퓨테이션 코스트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 안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분배를 해야 다시 말해서 뭐 이런 부분들의 파라미터를 좀 더 많이 주고 저런 부분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네트워크 로버스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실제로 공격을 수행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로버스트니스에 관한 어떤 통계를 뽑아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공격을 가했을 때, 즉 노이즈가 강한 많은 데이터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걸 했을 때 얘가 이제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어떤 지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스가 등장하죠. 나스를 활용해서 1000개의 아키텍처를 생성합니다. 이제 뭐 중간에 랜덤 픽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정확도가 높은 픽을 한 경우도 있는데 우선 1000개를 나스를 가지고 마음껏 생성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아키텍처의 밀도, 덴시티가 어드버서리얼 그 정확도와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었다. 그다음 둘째로 이제 이 똑같이 1000개의 아키텍처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다이렉트 엣지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이렉트 엣지라는 것의 어떤 컨볼루션이 그 더 파라미터를 많이 줘야지 이제 로버스트 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Flow of Solution Procedure 매트릭스라고 하는 FSP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 지표가 로버스트니스랑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아드버서리얼 어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굉장히 좀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마치 비유하자면 생명 테스트 같은 걸 보면은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뻔하게 숫자가 보이는데 생명인 사람들은 이 숫자를 읽지 못하거나 전혀 다르게 읽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 모델들도 어떤 이런 생명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똑같은 팬더 사진처럼 보이지만 앞쪽의 팬더 사진은 이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팬더라고 57.7%의 확신으로 팬더라고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세한 노이즈를 이제 0.07만큼 아주 미세한 노이즈를 곱해줘서 오른쪽에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 이미지는 사실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이마가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99.3% 확률로 긴팔원숭이다 라고 분류를 한 거죠. 이 노이즈가 이제 단순히 그냥 랜덤 노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공격에 가까운 이 완전히 딥러닝 모델을 물먹이는 그런 노이즈를 생성한 겁니다. 이 생성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adversarial attack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만 속이는 예제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FGSM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겐 처음 논문 발표하신 분이 이 FGSM이라는 기법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모델 자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분석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를 분석해서 최대한 로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노이즈를 생성하는 겁니다. 즉 각 픽셀의 값들을 그레디언트를 분석해서 그레디언트를 무조건 높이게 딴 쪽으로 가도록 분류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기법인데 굉장히 조금만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니스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디펜스가 가장 어떤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드버서리얼 어택 자체는 너무 사실 익스트림한 분야라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쪽이 자율주행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들이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스탑 사인을 보고 시속 50km 제한, 50마일인가? 네, 50마일일 겁니다. 50마일 제한이라고 얘가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런 노이즈를 추가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얘를 50마일 제한으로 인식을 시켜서 자동차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그 진짜 진정한 공격 행위 이런 걸 막는 쪽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러한 어택에 대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버스트니스,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이런 어택이 심각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어떤 로버스트니스를 해치는 노이즈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모델이 이제 일반적인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더 잘 대처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논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걸러내거나 피처를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징, 그다음에 정규화, 그다음에 그 언라벨드 데이터를 많이 추가해서 잘 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델 앙상블 같은 걸 해서 이제 노이즈에 대처를 잘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뉴럴 아키텍스 서치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뉴럴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이고요. 뭐 강화학습, 유전학습, 서로게이트 모델 같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저자들은 이제 학습 코스트 측면에서 이제 원샷 나스를 사용한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샷 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원샷 나스를 처음 언급한 논문이 다트 모델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 모델에서도 이 원샷 나스 논문을 인용하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이 원샷 나스를 처음 이야기했던 이 논문보다 본인들이 좀 더 이제 단순하고, 좀 더 그레디언트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만 제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샷 나스라는 것이 좀 다트보다 좀 더 앞선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역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먼저 슈퍼넷이라고 해서 어떤 픽스드된 그 슈퍼넷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하고 또 1셀들 간의 커넥션을 이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트와 가장 큰 차이는 오퍼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즉 0과 1로 다트로 치면은 가중치가 0 아니면 1인 거죠. 그래서 선택하던가 안 하던가 이렇게 나뉘고 이 과정에서 마치 랜덤 드랍아웃처럼 이제 이걸 한번 지워보고 저걸 지워보고 이런 식으로 드랍아웃과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원샷 나스의 가장 큰 아이디어가 이러한 그 원샷 나스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다트와 똑같이 이제 한 번의 학습으로 뭐 그 리인포스먼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것과는 다르게 이제 원샷이라는 거죠. 한 번에 학습을 쭉 수행을 다 하면은 완성된 모델이 나온다. 이게 원샷 나스의 기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원샷 나스 자체가 이제 뭐 정확도는 다른 이제 강력한 모델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다트보다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 코스트가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분들이 로브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구조는 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원샷 나스 원래 논문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스트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로버스트니스를 추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공식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모델이 있죠. 이제 완성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이 X 프라임이라는 것이 adversarial example, 즉 앞서 그 팬더의 사례와 같이 이 적대적인 어떤 이 FGSM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굉장히 적대적인 example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서 모델에다 값을 뽑았을 때 실제 참값과의 로스 중에서 이제 최대값, 즉 가장 잘 틀리는 것의 로스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로버스트니스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착각을 하는데 가장 크게 착각하는 케이스를 최소화시키겠다. 그 착각의 정도 로스를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 로버스트니스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정의 자체는 아마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PGD, Projected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이 앞서 언급드린 FGSM과 거의 유사한 어드버서리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G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디언트 값을 최대로 만듭니다. 이것을 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사인 함수는 오른쪽에 이런 형태입니다.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아주 작은 입실론 값을 넣어서 이 입실론 값이 크면은 사실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노이즈가 너무 심하면. 그래서 입실론 값을 어느 정도 정해진 입실론 값의 노이즈를 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FGSM이라면 TGD는 이걸 다시 점점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타임의 스텝에 따라서요. 타임 스텝이 지날수록 이
똑같은 로스, 노이즈를 이제 계속 생성을 하고 그걸 다시 추가를 해보고 그러면서 더 노이즈가 심한 걸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PGD가 스텝별로 나눠서 점점 더 이제 강력한 이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이 A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특이하게 인풋이 2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코드상으로 뭐 논문상에서는 인풋 2개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길래 코드상으로 봤더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똑같은 인풋이 들어갑니다. 인풋 1과 인풋 2는 그냥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3가지 오퍼레이터 풀이 굉장히 좁죠. 이제 제로 이거는 완전히 끊어지는 개념입니다. 0으로 초기화되는 것이고 아이덴티티는 일종의 스킵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가고요. 컨볼루전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컨볼루전, 즉 컨볼루전 3x3을 이제 2번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컨볼루전 2번 하고 렐루 하는 그 일반적인 컨볼루전을 사용하게 되고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상에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추가되는 건지 일단 그렇게 추가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풀이 3개 혹은 4개인 거죠. 굉장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은 이제 이 픽스드 된 4개의 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넥션은 총 이제 14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방식의 장점이 저자가 언급하는 바로는 이제 잘 알려진 좋은 이제 그 모델 네트워크인 레스넷이나 덴스넷 같은 이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면 컨볼루전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스킵 커넥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레지듀얼 패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방법이 지금 이 셀렉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맥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에 대해서 선택을 하냐 안 하냐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적인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스넷과 똑같이 구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학습이 잘 되어서 레스넷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모델이 레스넷과 같은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석 결과입니다. 첫째로 이제 이 어떤 오퍼레이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 중간중간마다 이제 1000개의 아키텍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간에 랜덤하게 뽑아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들을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학습 중간에 가져오기도 하고 학습되기 전에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픽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아키텍처를 생성을 한 거죠. 여기 이 그 나스 알고리즘 하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어드버서리얼 애큐러시 상위 300개를 여기 이제 주황색 점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뭉쳐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키텍처 지금 여기 있는 모델들은 다 이제 학습 방법이 동일한데 아키텍처의 이제 구조만 다른 것인데 어드버서리얼 애큐러시 상위 300개가 이제 잘 인베딩된 결과가 잘 뭉쳐 있는 걸로 보아서 아키텍처랑 이 로버스트니스랑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픽스드 엣지, 그러니까 총 14개의 엣지와 그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서 이제 가중치 웨이트가 얼마나 그 크게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중치가 큰 값들도 있고요. 가중치가 작은 엣지들도 있습니다. 가중치의 절대값이 굉장히 작다는 것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개념에 똑같고 가중치가 큰 값이 많이 있는 어떤 엣지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엣지의 구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엣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이렇게 이제 인풋에서 F1 셀로 들어오고 셀에서 다음 셀로 가고 다음 셀로 가고 이 엣지들이 여기 보이신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엣지들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스킵 커넥션과 관련된 엣지들은 굉장히 좀 작더라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델의 density인데요. densit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덴스넷과 같이 이제 최대한 많은 수의 그 스킵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 모델들이 어드버서리얼 액큐러시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키텍처 덴시티가 이제 높고 웨이트가 많이 살아있을수록 어드버서리얼 액큐러시가 높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트 같은 모델들도 이제 최대한 많이 어떤 스킵 커넥션 같은 걸 넣어서 최대한 이제 컨카트네이션을 해서 덴스하게 모델을 구성한 것이 아마 같은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스킵 커넥션 안에 있는 컨볼루션이고 하나는 그 다이렉트 셀에서 셀로 들어가는 컨볼루션인데 이게 어드버서리얼 액큐러시와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파라미터 수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값들은 파라미터 수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이제 다이렉트 컨볼루션의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액큐러시가 올라가는 게 이제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예산이 적을수록 다이렉트 컨볼루션의 그 포션이 클 때 더 빠르게, 더 이제 정확도가 빠르게 향상되는 결과를 본 것으로 봤을 때 이제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 스몰 사이즈 모델일수록 이제 스킵 커넥션보다는 다이렉트로 이제 셀에서 셀로 꽂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언제나 로버스트에 관련된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분들이 시도를 해본 것이 이제 셀 베이스드 세팅에서 이제 항상 각 셀들이 동일했는데 동일한 셀을 3개를 쌓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서치 스페이스를 엄청 크게 만든 거죠. 각 셀마다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서 이제 프리 모델을 셀 프리 세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FSP라고 하는 매트릭이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가 구성되는 것이 이제 피처입니다. X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인풋 피처와 아웃풋 피처를 서로 곱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이러한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이 로버스트니스와 연관관계가 굉장히 지금 큰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는 또 특이한 게 클린 애큐러시와 어드버설 애큐러시의 차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각 셀마다 보시면은 이제 이 FSP 매트릭이 이제 세로축인데 이게 매트릭이 높을수록 이제 클린 애큐러시에 비해서 이 매트릭이 낮을수록 클린 애큐러시랑 그 적대적 애큐러시가 별 차이가 안 난다. 다시 말해서 어드버설, 적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거의 클린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이 로버스티니스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인데 사실 제가 이 실험 쪽을 좀 간단하게 넘기고 싶은 이유가 이 로브넷 같은 경우는 로버스트에 최적화된 모델인데 이제 비교 상대가 로버스트에 최적화시킨 다른 네트워크가 아니라 레스넷, 덴스넷, 와이드 레스넷 뭐 그냥 기존에 잘 알려진 네트워크와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학습 방법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시켰죠. 그렇지만 로버스트에 특화된 어떤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논문 저자들이 맨 처음에 제일 처음부터 보여주는 이런 그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애큐러시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냥 임팩트를 주기 위한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 소개하고 넘기고 싶은 생각이고요. 뭐 댄스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사용했고 이번에는 1000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젯을 설정을 해서 스몰, 미디움, 라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그 FST 가이드드 서치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로브넷 프리를 셀 프리 아키텍처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일단 화이트박스 어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서 어택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모델에 대한 정보, 즉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 값, 그 다음에 아키텍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최대한 모델을 속이는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이 생성 기법들이 FGSM, PGD, 그 다음에 Deepfull, 그 다음에 MI, FGSM 이렇게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보시면은 뭐 내추럴 애큐러시 이게 일반적인 정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이러한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들어오는 순간 정확도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86.43, 이 네 가지 기존 모델 중에 86.43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 않는 모델을 자기들이 생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주어졌을 때 정확도가 하락하는 정도 역시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덜 하락했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 하면서도 기존 모델과도 이제 컴패티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졌다.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성능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미디움과 관련된 비슷한 수준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셀 베이스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로버스트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같은 비슷한 사이즈인 이제 셀 베이스드 모델보다도 정확도가 훨씬 높고 덴스넷 같은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모델 사이즈가 더 적은데도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이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뭐 프리 즉 셀 베이스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서치 스페이스가 훨씬 커지지만 성능 향상은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혹시나 이 데이터셋이 이제 그 CFA10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했는데 한번 여러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어떤가를 봤더니 뭐 확실히 좋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블랙박스 어택이라는 것은 모델에 대한 정보 없이 데이터셋만 보고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뭐 데이터를 그 뭐 결합시키거나 조금 이제 서로 섞거나 이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적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블랙박스 어택인데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베이스드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해서 거의 화이트박스 어택과 동일합니다. 이제 잘 알려진 레스넷과 같은 모델에서 모델을 이제 카피를 해서 화이트박스 어택을 해서 이그젬플을 생성하고 그 이그젬플을 그대로 다시 돌려본 그런 경우인데 뭐 역시나 로브넷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드버설 트레이닝이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그 해결하는데 좋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픽스드 엣지 사이에도 가중치의 차이가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제 다이렉트 커넥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스킵 커넥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더 많은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덴시티가 높을수록 로버스트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밝혀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로버스트니스는 이제 FSP 매트릭스의 결과값과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노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로브넷이라는 걸 제안을 했다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네,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로버스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지만 훨씬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에 대해서 로버스트를 다루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소스 코드가 여기 이제 저자들이 공개한 소스 코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사용을 했다고 되는데 뒤쪽에 레스넷과 관련된 레지듀얼이 들어가 있는 이제 세퍼레이트 컨볼루션을 하나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퍼레이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풀이 굉장히 좁아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여기서 뭐 여기 코드에 관해서는 사실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페이퍼도 좋은데요. 로버스트니스를 정의를 적대적 공격에 강인한 걸로 일단 본 거죠. 이 페이퍼는.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로버스트의 정의가 있나요? 혹시 뭐 나스 어, 아키텍처에 로버스트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나요? 어,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각종 인공지능 전체에서 로버스트니스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에 관해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잘 이제 분류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선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긴가민가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예외적인 아웃라이어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그냥 전반적으로 로버스트니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큐러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큐러시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됐든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뭐 비슷하다.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 일정한 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클린 데이터만 있다면, 여러 데이터 셋이 다 클린하다면, 로버스트니스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클린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셋들을 준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도를 잘 분류를 하는 것이 액큐러시가 이제 적절하게 그 클린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주는 것이 로버스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클린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클린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클린하지 않은 데이터의 수준을 떠나서 아예 공격적인 이제 데이터를 하나 이제 오케이. 이야기를 하는 네,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에큐러시가 두 가지가 나요. 클린 에큐러시, 그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에큐러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드버서리얼 에큐러시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을 타는 거죠? 먼저 클린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클린 데이터, 즉 그냥 공격적인 이그젬플을 추가하지 않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드버서리얼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PGD라고 하는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하고요. 이 이그젬플에 대한 정확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클린 에큐러시보다 어드버서리얼 에큐러시가 높아질 수는 없고요. 그 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로버스트 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드버서리얼 에큐러시는 결국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들어갔을 때의 정확도를 측정한 거. 그게 어드버서리얼 네, 에큐러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에 대한 어드베서럴 어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그 어드베서럴 어택도 뭐 노이즈를 줄 수 있으니까 시그널에. 근데 우리가 텍스트인 경우에도 어드베서럴 어택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 논문에서는 뭐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죠. 그리고 언급도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관해서 간단하게 본 결과, 이제 자연어 분야에서도 이 어드버서리얼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뭐 참조 논문들이 몇 개가 이제 달려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도형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지금 되게 많이 텍스트 쪽에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이미지 쪽의 어드버서럴 어택보다도 텍스트 쪽의 어드버서럴 어택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을까? 텍스트 쪽에는 되게 궁금해요. 예.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런 어택을 시그널을 주기가 굉장히 쉬운데 텍스트 같은 경우 그게 쉬울까? 라는 거가 되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로버스트니스에 맞춰서 포커스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 텍스트 데이터셋을 만들 때 로버스트니스한 어드베이스 어택 이그젬플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낸다 그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사실은 텍스트 쪽으로 자꾸 알아보고 있지만 자꾸 논문들에서 텍스트에서는 나스가 어렵다. 그런 좀 부정적인 이제 나스가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갈 길이 멀다라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할 게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디오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차원이 크고 사실 뭐 단순한 이미지들조차도 사실 피처를 그려보면 몇백 개, 이렇게 몇천 개 이렇게 나오는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워드 단위로 뭐 서브 워드 단위 이러면 문장 하나당 서브 워드 뭐 한 10개, 20개 여기서 뭐 하나를 바꿔서 적대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미지에다가 마치 뭐 아까 위에 이그젬플처럼 마치 뭐 판다처럼 생긴 긴팔 원숭이 같은 거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럴싸한 가짜 문장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사람 입장에선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적대적인 이런 어택이 텍스트에서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